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3주차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째 주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과목의 진행 방향, 또 출석 관리, 또 수업 진행 관리에 대해서 쭉 한번 안내를 했고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이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1주차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2주차 수업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있어서 모델을 이제 배워 나가게 되는데 이 모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복지 실천의 하나의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주차 수업 때는 정신역동 모델에 대해서 지난주 수업 시간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정신역동 모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정신의 의식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정신역동 모델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정신역동 모델의 대표적인 학자는 프로이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 정신역동 모델의 기본 이론이 되는 그리고 철학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역동 모델의 기본 골격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그릇된 행동, 잘못된 행동,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과거,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그 사람의 경험, 그 경험도 그 무의식적인 그런 경험에서 현재의 어떤 그런 문제적인 행동들이 나온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정신역동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역동 모델의 기본 이론이 되고 있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에는 지형학적 모형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의식, 또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의식과 전의식보다도 우리 인간 행동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또 문제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의식할 수 없는 그 무의식 속에서 행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무의식에 의한 과거의 무의식에 의한 현재 행동으로 표출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구조적 모형으로 우리가 원초와 또 자아, 초자아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원초와 자아, 초자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런 의식 속에는 이렇게 지형학적 모형으로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 또 구조적 모형으로서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것이 서로 역할이 되면서 이런 과거의 어떤 무의식이라든가 또 원초라든가 자아에 의해서 또 초자아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유발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신역동 모델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신역동 모델, 정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행동에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무의식 속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행동이 유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심리성적 발달 단계. 그러니까 리비도, 그러니까 성적 에너지 또는 성적 자극이 어느 부위에 이제 집중이 되느냐에 따라서 연령대별로 성적 발달 단계를 따라서 이렇게 발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성적 발달 단계 총 5단계로 발달이 되는데 처음에는 구강기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문기, 그 다음에 남근기, 그 다음에 잠재기, 그 다음에 생식기, 이렇게 5단계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 연령대별로 그 리비도, 성적 자극, 성적 에너지가 어느 시기에 맞춰서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또 심리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것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때의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행동을 유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신역동 모델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치료하기 위한 개입 과정, 또 실천 과정, 정신역동 모델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그 개입 기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개입 기법의 첫 번째는 자유연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어 기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방어 기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유연상과 또 이 방어 기제에 대해서 잘 이제 익숙하게 그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 방법을 잘 알게 되면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접할 때 또 개입을 할 때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또 새롭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2주차 수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정신역동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인지행동 모델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앞으로 이제 모델을 한 6주차에 걸쳐서 쭉 한번 이제 배워볼 텐데요. 그 모델명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배운 것은 정신역동 모델이에요. 정신역동 모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이것을 잘 까먹지 말고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오늘 배울 모델명은 인지행동 모델이에요. 인지행동 모델. 말 그대로 말하면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하는 대로 행동이 이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신역동 모델은 어떠한 정신, 그러니까 어떠한 무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유발된다. 그래서 정신역동 모델이에요. 오늘 배운 인지행동 모델은 어떻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물체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난다. 이것을 인지행동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역동 모델은 과거의 기준을 둬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주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쌓느냐. 그래서 이 심리성적, 그 성적인 것들에 따라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 경험에 따라서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무의식이 현재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이 정신역동 모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인지행동 모델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신역동 모델하고 인지행동 모델하고의 큰 차이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정신역동 모델하고 인지행동 모델을 비교해 가면서 인지행동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이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요.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고요. 오늘 인지행동 모델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가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챕터 4장인데요. 인지행동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지행동 모델을 배울 때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신역동 모델과 인지행동 모델의 차이점이 뭘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정신역동 모델은 과거에 초점을 둔다면 인지행동 모델은 현재에 초점을 둔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인지행동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인지행동 모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지행동 모델의 학습 목차는요. 첫 번째가 인지행동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인지행동 모델의 개인 목표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법 16가지가 있는데요. 이 16가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인지행동 모델에 대해서 한번 잘 학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요, 인지행동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입니다. 인지행동 모델의 배경 및 철학을 한번 살펴보면요, 인지행동 모델의 등장 배경은 인지행동 모델의 뿌리는요, 고대 그리스 스토아 철학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에피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사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사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관념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행동 모델의 기본 철학은요, 행동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환경 결정주의와 프로이드 학파들의 정신내적 결정주의에 통합을 시킨 모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인지행동 모델의 기법의 기본 전제는 대부분의 사회적, 행동적 역기능이 자기 자신, 타인, 그리고 삶의 상황들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인지행동 모델의 기본 전제는 이 사람이 어떤 문제 행동을 유발을 했다, 어떤 비행을 저질렀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은 자신 또는 타인 그리고 삶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문제 행동, 또 그릇된 행동을 유발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인지행동 모델의 기본 전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에서 공유되는 기본적 가정은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인지행동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바로 행동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인지를 가지면 긍정적인 행동이 나타나고요. 잘못된 생각, 또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릇된 행동,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 이것을 가정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인지행동은 관찰될 수 있고 변경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렇게 행동을 딱 보면요,
그 문제가 발생이 됐죠? 문제 행동을 일으켰죠? 그릇된 행동을 일으켰죠? 잘못된 행동을 일으켰죠? 그러면 그 잘못된 행동은 이 생각을 바꾸면, 인지를 바꾸면 그 행동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은 관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도 관찰되지만 또 교정을 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그 수정된 행동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바람직한 행동 변화는 인지 변화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인지 행동 모델의 기본은 뭐냐? 긍정적인 인지를 하게 되면 긍정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잘못된 인지를 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제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 행동이라든가 그릇된 행동이라든가 잘못된 행동이 나왔다. 그러면 그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인지,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인지를 변화시키면 그 행동도 변화시킨다라는 기본 전제, 가정이 깔려 있는 것이 인지행동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만나면 이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이 잘못된 인지를 정확한 인지를 하게끔 해서 행동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그 클라이언트에게 복지를 도모해주고 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인지행동 모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 좀 감이 오시나요? 네, 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행동 모델의 이론을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앨리스라는 학자의 합리적 정서 치료라는 게 있어요. 합리적 정서 치료. 그래서 합리 정서 행동 치료라고 하는데요. 약자로 말하면 REBT 이렇게 명명을 해요. REBT. 예, 이 합리 정서 행동 치료는요. 정서적 및 행동적 문제와 장애를 해결하고 보다 행복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지침이나 철학적 및 경험적 근거를 가지는 정신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REBT는 인지행동치료의 한 형태로서 1950년 중반에 처음으로 앨리스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진 치료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REBT, 이 합리정서 행동 치료는요, 피상담인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예를 드는 거죠. 사회복지사는 심리적인 교란 및 변화에 대해서 A, B, C, D 이론을 학습해서 이러한 전제를 배우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 이 REBT, 합리정서 행동 치료예요. 이 합리정서 행동 치료에 ABC 인지행동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ABC 인지행동 모델은 선행사건이 있어요.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자, A라는 선행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념이 있어요. 신념. 그러니까 신념 체계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운전을 하는 사람이에요.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교통사고가 딱 났어요. 그러면 사건이 발생이 된 거죠. 이것을 A라고 해요. 교통사고를 선행사건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가 나는 순간에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신념 체계가 발동이 되죠. 그래서 이 신념에는 두 가지 신념이 있어요. 합리적 신념이 있고
비합리적 신념이 작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B라는 그 B, 그 belief,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딱 이 교통사고가 나면은 바로 생각이 나는 게 합리적인 신념이라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졸았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주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나는 진짜 오늘 재수가 되게 나쁘네.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내 차를 들이박았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탓으로 돌리는 신념체계가 발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신념체계가 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합리적 신념이 작동할 수도 있고 비합리적인 신념이 작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념이 작동이 되면 그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념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연출이 되죠. 그게 consequence. 그래서 그 대표적인 C, A, B, C, 정서 행동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이제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는 운전자라면 딱 내려가지고 그 접촉 사고가 난 그분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잠깐 졸아가지고 이런 사고를 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피해 보상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신념에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가 작동이 되면요, 내 탓을 돌리기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다 보면 막 가가지고 막 삿대질 하면서 당신 말이야 운전을 똑바로 해야지 이게 뭐냐고 막 이런 식으로 뭐 화를 낸다든가 분노를 표출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정서 행동의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ABC 인지행동 모델은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설명한 그런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행 사건에 따른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념, 그리고 그 신념에 따른 결과, 그래서 A, B, C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또 행동으로 옮긴다. 이렇게 말하는 이론이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요, A가 선행사건이에요. 이 선행사건을,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신념, B, 그거에 따른 결과, 정서행동의 결과죠. 그런 다음에 D는 뭐냐면, 논박을 하는 거예요. 논박. 싸울 수도 있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싸울 수도 있겠죠. 논박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어떤 인지를 통한 행동을 유발하는 이런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지행동 모델의 이론 중에서요, 백의 인지치료가 있어요. 백의 인지치료. 백이라는 학자인데요. 백은 정신장애는 생활사건에 대한 왜곡된 사고 및 비현실적인 인지평가의 결과로 보고 왜곡된 인지와 역기능적 도식을 파악하고 현실을 검증하며 수정하는 것을 개인 목표로 하는 인지치유를 개발을 했어요. 백은 한 개인이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자신의 심리사회적 문제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제가 쭉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를 하고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사고나 비현실적인 인지의 평가의 결과는
아주 잘못된 결과를 초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한 사고, 또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인지를 하게 되면 그 평가에 대해서는 아주 정상적인, 합리적인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문제 행동이 유발되게 되는 것은 왜곡된 인지, 또 역기능적인 도식으로 인해서 대부분은 잘못된 행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백의 인지치료 모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은 이용자의 심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측면의 왜곡을 수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인지를, 그러니까 왜곡된 인지를 바로잡아주면 제대로 된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백의 인지치료는 능동적이고 지시적이고 시간 제한적인 접근이라는 면에서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와 유사하지만 인간은 부정적 사고와 부적응적 신념을 인식하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 통찰 치료라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백의 인지치료의 핵심은 왜곡된 인지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주 정상적인 그런 행동으로 표출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백의 인지치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말하는 인지치료에서 어떤 핵심되는 중요 개념은 뭐냐면요, 이 자동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백의 자동적 사고라는 어떤 사건의 당면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자동적 사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딱 터졌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딱 막 원망이 든다든가 불평불만이 든다든가, 이게 자동적 사고예요. 어떤 사건이 딱 발생됐어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됐습니다.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이것을 우리가 자동적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자동적 사고는 그 내용이나 의미에 따라서 특별한 감정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자동적 사고가 부정적일수록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백의 인지치료에 있어서 자동적 사고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보고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건이 탁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즉각 반응이 나오죠. 예, 어떤 사람은, 아, 감사합니다. 아우,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인데도, 감사할 일인데도, 아, 왜 이렇게 일이 있다야, 막 불평불만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죠. 예,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 즉각적인 반응, 그 생각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사고의 그 구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예, 이것을 자동적 사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제 역기능적 인지도식이에요. 인지도식. 역기능. 그냥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을 순기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역기능이라는 것은 반대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인지도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지도식이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발달시키는 자기와 세상을 이해하는 틀을 말하는데요. 역기능적 인지도식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기본적인 생각의 틀과 내용이 현실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 또 비행을 저지르는 그 클라이언트,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역기능적 인지 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인지 도식을 한번 보면요, 그 인지 도식 자체 안에 항상 불만이 쌓여 있겠죠.
뭔가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 방법을 잘 모르고 그것을 폭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인지 도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빅백이 말하는 그 인지 치료에서의 개념은 이런 역기능적 인지 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 행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기능적 인지 도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변화시키고 수정해 나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의 인지치료에서 핵심이 되는 주요 개념 중에 인지적 오류라는 게 있어요. 인지적 오류. 그냥 잘못된 인지라는 거죠. 인지를 잘못한다는 거죠.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이 인지 오류라는 것은 어떤 경험이나 사건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추론 혹은 판단의 오류를 말해요. 인지적 오류, 여러분들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외부로부터의 자극들이 스키마를 침해할 때 그 자극들이 오류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이것이 정신병리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상당수는 이 인지적 오류로 인해서 잘못된 인지를 통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요. 또 잘못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심하면 정신적인 병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백이 말하는 인지적 오류 7가지가 있는데요. 이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고요. 이 인지적 오류에 대해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좀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근거 없는 추론이에요. 지지할 만한 적절한 증거 없이 부정적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추론한다 그러죠. 우리가 추측한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추측한다, 추정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사람을 딱 이렇게 보면은 저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인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죠. 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야. 그냥 근거가 없이 어떤 증거 자료 없이 그냥 첫인상을 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인지를 잘못하는 거죠. 인지의 오류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충분히 대화도 나눠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인지 자상한 사람인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근거 없이 증거가 없이 무조건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 이것을 근거 없는 추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선택적 추론이 있어요. 사상의 부분적인 세부 사항을 근거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못 보고요. 나쁜 것만 보고 선택적으로 추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인지인 거죠. 사람이나 그 사건을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강점이 있고 또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선택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들으면 좋은데 좋은 얘기는 안 듣고 나쁜 얘기만 듣고 그것으로 추론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적 추론이다. 이런 인지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런 인지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두 번째, 과잉 일반화예요. 과도한 일반화, 과잉 일반화. 단 하나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형성된 극단적인 신념을 유사하지도 않은 다른 사상이나 장면에 부적절하게 적용하는 과정을 과잉 일반화, 과도한 일반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그 관장님이 공금횡령을 했어요. 그것을 뉴스로 딱 봤어요. 그 뉴스를 딱 보면서 그거를 보는 순간에 그것 봐. 저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그 관장들은 다 썩어 빠졌어. 저거 봐. 저거를 보니까 모든 관장들은 다 부조리를 저지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과도하게 일반화시켜버리는 거죠. 어린이집의 교사가 아이를 학대를 했어요. 그게 뉴스 보도에 딱 나왔어요.
그것 봐. 저걸 보니까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다 아동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다 학대를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어떤 하나의 사고를 보고 전체를 매도해버린, 전체를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 인지 오류, 이것이 과도한 일반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죠? 이게 백이 말하는 인지 치료에 있어서의 인지 오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학대와 축소예요. 어떤 경우나 상황을 실제 가치보다 더 크게 또는 더 작게 지각하는 거예요. 이런 인지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한 대를 때렸는데 마치 사망을 시킨 것처럼 죽었다 이렇게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큰 것을 잘못을 하고 아주 적게 잘못한 것처럼 축소를 시키거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지적 오류 중에 이 학대와 축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화예요. 개인화. 관련 지을 만한 근거가 없을 때조차도 외적 사상들과 자기 자신을 관련지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누가 잘못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잘못한 걸로 그것을 인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은 나 때문에 잘못한 거야. 내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이것을 개인화라고 해요. 특히 이제 이 부모님들 중에서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자녀가 뭐가 잘못됐어요. 자녀가 뭐 잘못을 했어. 그것이 자녀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인데 그 부모가 이건 나 때문에 그랬다. 내 개인의 잘못 때문에 저놈이 저렇게 사고를 친 거다. 이런 식으로 관련을 지어 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인지는 할 수는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것들이 과도하게 이제 이루어지면 잘못된 인지적 오류가 되는 거죠. 개인화. 자, 다음은 라벨 붙이기와 잘못된 라벨 붙이기예요. 잘못된 명명화. 불완전성과 과거의 실수에 근거해서 자신의 정체감을 묘사하고 이를 자신의 진정한 정체감으로 정의하는 것이에요. 라벨 붙인다 그러죠? 딱지를 붙인다는 거죠. 이게 라벨 붙이는 거 잘 붙이면 좋은데 이게 잘못된 라벨을 붙이기를 하게 되면 잘못된 인지 오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법적 사고예요. 이게 극단적인 사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 흑백 논리라고 얘기해요. 흑백 논리로 사고하고 해석하거나 경험을 어느 한 극단으로 범주화하는 거. 이거 이분법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을 볼 때 0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있다면요. 도 아니면 모인 거예요. 흑 아니면 백이에요. 그냥 잘못한 거 있으면 무조건 자랑이 있는. 그냥 극단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인지적 오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모든 것을 내가 다 잘못했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잘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부분은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못한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인지적 그 스펙트럼이 이게 이렇게 다양해야 되는데 도 아니면 모, 흑백의 어떤 딱 잘라버리는 그 사고, 이것도 인지적 오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의 인지치료 모델에서는요, 이런 7가지 잘못된 인지적 오류를 잘 수정을 한다 그러면 치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백이 말하는 인지치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글래서의 현실치료예요. 글래서라는 학자의 현실치료인데요. 현실치료 접근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성공적인 정체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얼마든지 잘 해줄 수 있는 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재와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 접근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현실에 직면하게 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중점을 둔 치료 기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실 치료요. 그 현실 치료적인 접근에서는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현재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시스템으로 핵심은 인격적인 책임에 대한 수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래서의 현실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인지이론이에요. 인지이론. 인지이론은 이용자의 생각을 점검하고 정서와 행동에 대해서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인지 경향과 타당성을 인정, 평가한 후에 이용자의 역기능적인 태도, 신념, 가정들을 수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치료의 목적은요, 이용자의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과 대처 문제의 근원인 인지와 인지 구조를 파악, 검토, 시험해보고 이를 바로 교정하도록 도와주는데 인지치료의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지이론의 기본 가정은요,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적인 힘이 아닌 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신역동 모델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신역동 모델이었어요. 근데 인지 행동 모델에서는요,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적인 힘이 아닌 인간의 어떤 의지, 인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의 행동은 사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부정확한 지각과 생각이 부정적인 행동을 초래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신역동 모델에서는요, 인간의 행동은 어떤 정신세계, 그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인간의 행동은 사고에 의해서, 생각, 그 인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잘못된 인지, 왜곡된 생각, 비합리적인 신념은 개인의 의식 수준 밖에서 일어난다. 잘못된 인지, 왜곡된 생각, 비합리적인 신념은 개인의 의식 수준 밖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행동으로 일어난다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인간의 감정은 자기 자신과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가정하고 믿는 것으로부터 초래된다. 뭐 이거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시겠죠? 다섯 번째, 인간은 창조적이고 성장의 욕구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본 가정을 가지고 인지행동 모델의 대표적인 이론, 인지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의 이론적 배경에서 다섯 번째요, 행동주의 이론이 있어요. 행동주의 이론. 이 행동주의 이론은 행동은 관찰되고 측정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생각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활동을 행동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행동주의자들은 인간의 행동이 심리적 상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적 자극 및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변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주의 이론의 기본 가정은요,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어떤 분명한 행동과 언어, 숨겨진 사고와 인지, 느낌, 꿈, 이런 것들은요, 관찰이 가능하건 불가능하건 모두 행동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생각이나 사고나 인지나 행동, 모든 것을 다 행동으로 본다. 이것이 행동주의 이론의 기본 가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인간 행동은 생활 경험에서 광범위하게 학습되며 이런 학습은 전생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전생에 걸쳐서
다 학습, 배우게 된다는 거죠. 배우게 된다. 세 번째, 기본적인 학습은 여러 문화와 생활 환경을 통해서 개인의 행동으로 나타나며 정상적이거나 역기능적인 행동, 느낌, 사고 등은 학습의 결과다. 그래서 이 행동주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사고, 인지, 생각, 느낌, 감정 이런 것도 다 행동인데 이 행동은 다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학습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과물들은 다 행동이다. 그 어떤 행동이나 느낌, 사고 등은 다 학습의 결과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대인적 행동 역시 학습 과정에 의한 기능이며 개별 관계나 집단, 조직, 지역사회, 사회현상 모두에서 일어난다고 보고요. 이런 행동은 범위가 커질수록 기본적인 학습 기제가 보다 복잡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학습 과정으로는요, 반응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관찰 학습의 세 가지로 대표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반응적 조건화라든가 조작적 조건화, 관찰 학습 이런 것은 나중에 계획기법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지행동 모델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설명 과정에서 우리 정신역동 모델이 무엇인가 서론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인지행동 모델을 설명하면서 정신역동 모델과 인지행동 모델의 이론적 배경의 차이점, 또 이론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정신역동 모델과 인지행동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장시간 동안 수업 받으시 하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잠깐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